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협동자연구소 소장님이신 한명재 소장님이 해주실 텐데, 이분이 대학 때는 동양학을 전공하시고 묵자를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뜻한 바 계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목회자로서 또 활동도 하시고, 또 최근에는 또 그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분야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캐나다 견학도 갔다 오시고 해서 이 분야 사회적 경제는 두루두루 전문가셔서 인문학도 전문 강의를 하시고, 사회적 경제 분야도 전문가시니까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좀 얻어가는 게 많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첫 강의를 해주실 협동자연구소 소장님 한명재님을 소개시켜 박수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명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나 거창하게 해가지고 대학은 그냥 대학 다니다가 또 직장생활 하다가 또 다시 대학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사람 크듯이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합동조합 오늘 처음으로 이 교육을 해서 5강을 하고요. 또 2차 심화과정 5강이 또 있거든요. 저희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첫 강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그 외부 강사들이 오게 될 겁니다. 외부 강사들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 농촌 지역에 맞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에 맞는 그런 강사분들을 섭외를 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회적 경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맛을 열어놓는 정도의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금 2012년 지나면서부터 사회적 경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었어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뭐 이렇게 이야기는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라고 들어가면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해요. 요즘 청주에서 청주하면 뭐가 기억나죠? 술, 직지. 직지로 지금 청주가 뜨는 거잖아요. 금속활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해서 만든 경전이 청주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직지의 내용 아세요? 직지 정확한 명칭. 직지 신체 요절. 그 앞에 섭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아니요. 저도 잘 몰라요. 석자가 더 있는데 그럼 직지 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것에 경자를 붙일 수 있냐 없냐 지금 그거 가지고 논란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청주는 쿠덴베르그가 독일 사람으로서 이렇게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100년이 앞선 청주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직지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했는데 실제적으로 청주 사람들한테 직지가 뭐예요? 그러면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는 건 이거죠. 쿠덴베르그가 1400년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금속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해서 나왔는데 그보다 100년이 빠른 우리 고려 때 만든 경전이다. 불교 경전이다.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그 글을 쓴 사람 대군이라고 하는 선사가 썼어요. 불교에서 3대 선사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1377년에 금속활자를 찍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신체 요절이라는 말에 경자를 붙이냐 말 거냐 막 싸움을 해요. 근데 경자 붙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냐 이런 거죠. 성경, 성서와 성경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차이예요? 우리는 보통 성경 이렇게 해야 맞다, 홀리 바이블 해서 그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바이블 원래 원리가 비브리카라는 뜻이에요. 비브리카는 파피루스에서 온 단어예요. 파피루스는 갈대잖아요. 나일강에서 나는 갈대인데 그 갈대를 두드러 패가지고 넓적이게 해서 그다 글씨를 써서 보존을 했던 게 파피루스예요. 근데 파피루스는 바비루스
비브리카 이렇게 온 다음에 바이블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갈대 혹은 책. 그러면 성인들이 쓴 책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그냥 바이블 하는 것은 경자가 안 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책이라는 뜻이니까 원래가 비브리카라고 하는 게 책이라고 하는 걸로 쓰여도 되는데 경을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는 하나님과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령으로 쓰여졌다. 예를 들어 그 경이 붙어야 된다. 그러면 신체 요절은 경이 붙으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책이라고 본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이후부터 붙은 단어예요. 진나라 이전에는 그냥 다 서로 썼어요. 우리가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경자를 안 붙였어요. 진나라 이전에는 그냥 시, 서, 역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후대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도 그냥 붙이면 돼. 근데 그게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못 붙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경 외에는 어떻게 직지심체 요절에 경을 붙이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을 붙이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직지심체 요절의 뜻이 뭐냐? 물은 모르는 거예요. 그 경을 모르는 거죠. 불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거와 똑같아요. 사회적 경제 하니까 사회적 경제를 배우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들었으니까 나도 사회적 경제 할래 해서 2012년 협동조합법이 통과 딱 되고 나서 1년 만에 몇 개 정도 협동조합이 만들면 6,000개가 그냥 쫙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한 2,000개 정도 돼요. 협동조합이. 그런데 실제 가동되는 협동조합은 20%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이름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협동조합을 하면 된대. 그리고 아마 국가에서 지원해 줄 거야. 우리 사회가 도울 거야. 이런 생각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은 넓어지겠지만 깊이는 아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천박한 깊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이해 이런 부분에서 기초를 우리가 단단히 해놓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협동조합 하면 대부분 뭘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협동조합 YMCA 빼고 YMCA는 일제시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YMCA 우리 관장님 계시니까 YMCA를 빼고 농협, 축협, 그 다음 신용협동조합, 신용분고, 신협이라고 보통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이쿠, 한살림 뭐 이런 것도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협동조합적 정신 또는 사회적 경제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세워진 협동조합이 몇 개나 될까? 외국에서는 농협 있잖아요. 우리나라 농협 축협은 협동조합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건 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국가의 돈을 거기다 넣어서 돌리기 위한 방식으로 박정희 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전제는 이거였습니다. 자조한다 였어요. 국가에 독립적이어야 된다. 예수 때에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데 요즘에 와서 이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 이야기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아이쿠, 한살림 또는 민우회에서 만든 행복드림인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고 전주에서는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요즘 택시를 탈 때 택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우리 쿡 해가지고 서울에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눈에 보이게 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가 지금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까 그런 거예요. 직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직지심체 요절의 그 내용이 뭔지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구체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단 하나 청주는 금속알자로 된 최초의 금속알자로 펴낸 책이 있다.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1377년에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 정도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해에도 많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있지만 그 대부분이 뭐냐면 허울만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난해 사회적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하지 않는 것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본 원칙이 7원칙에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게 있어요. 안 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껍데기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 안에 있는 원칙과 이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제 우리는 고민하면서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태동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역할이 어떻게 되고 사례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사례는 한 두 가지 이렇게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기본은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 또는 인간에 봉사하는 것, 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자본을 지배해야 돼요. 사회적 경제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 돼요가 아니라 원칙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자본에 의해서 인간을 예속시켰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형성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상생하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속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대전제죠.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하는 순간 자주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지원을 받더라도 정부에 대해서만큼은 독립적인 존재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소비자 협동조합이 GMO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GMO를 반대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이 좋은 윤리적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상충하기 때문에 윤리적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걸 홍보하고 국가가 그런 대전제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회원들이 각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의 결집체로 모인 거기 때문에 그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소비자 협동조합은 윤리적 가치를 중심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해야 되고 역량을 강화해야 돼요. 지난해 있는 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있는데 이사가 되고 이렇게 돼도 역량 강화를 하지 않아요. 그 권위 자체가 이사라고 하는 권위 자체가 역량으로 우리는 이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들은 대표이사, 이사는 급여가 없어요. 무보수입니다. 캐나다 전체, 퀘벡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전체는 대표이사들은 무보수예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게 대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우리 신협, 서울에 유명한 신협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신협 이사장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다들 질문이 그거였어요. 대표님은 연봉이 얼마였을 때 저희는 없는데요? 딱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당신들 이거 배워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는 대부분이 낙하산이 많이 있어요. 또 신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좀 있던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서 다 장악합니다. 그 사람들은 연봉 가지고 다 계약해요. 그래서 좀 서울에 있는 보통 동작 이런 데 있는 신협은 연봉 1억 2천 정도가 돼요. 대표들이. 그걸 내놓을 수 있냐?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대표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이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협동조합이 아주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득을 내서 그냥 꼬라박는 게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이사들이 더 고민하고 역량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협동조합 대표로 온 사람은 없네. 우리 관장님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이 공동체를 살릴까? 이 지역이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원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선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협동조합 위기가 세 가지의 위기가 있는 대부분이 다 지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거나 또는 기부를 합니다. 이 기부는 시혜가 있어요. 시혜적이라는 의미. 그래서 기부를 받는 사람은 되게 씁쓸해요. 자, 제가 교회 목사할 때도 그랬거든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자, 한명재 목사 거기 생산하는 농산품이 뭐 있어? 뭐뭐뭐 있는데요? 딱 보내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이겁니다. 농약을 안 썼냐 썼냐의 문제가 아니고 때깔이 있냐 없냐, 균일하냐, 포장이 잘 돼 있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농약을 듬뿍듬뿍 쳐가지고 싹 농약치를 해가지고 다 좋은 거 주면 말이 없어요. 농약을 안 치고 좀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주면 뭐 이게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사주니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그거예요. 시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자존감이 상해요. 정말로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좋은 먹거리를 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좋은 먹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색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윤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약을 듬뿍 치고 비료 듬뿍 해서 땅은 죽이더라도 때깔만 좋은 거 팔면 그 사람들이 이걸 먹고 암에 걸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상생이라고 하는 건 깨지는 거죠. 상생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럼 기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에서는 기부가 되게 강해요. 근데 이 기부가 시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예. 그럼 이미 불균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거래도 아니고 기부도 아니고 호혜예요. 호혜. 과연 이 호혜가 있느냐? 사람들 물어요. 경제에 호혜가 존재합니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류가 세상에 딱 태어난 게 단세포부터 이제 쭉 왔다 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호모사피엔스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는 고리가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냥 독자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사피엔스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죠? 하라리 책. 하라리 책. 거기에 보면 이 하라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유일한 방식이 하나 존재한다. 에렉투스를 물리치고 종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가 종족이 작은 사피엔스에 어떻게 멸종당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쉽게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신념. 뭐냐면 신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협동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협동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하는 신념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국가, 종족,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살아 뭐 이런 신념 체계를 만듦으로써 개별 집단으로 모여 있었던 엄청난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개별 집단이었던 호모 에렉투스를 몰아낼 수 있었고 결국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념을 만들어낸 거였다라고 하라리는 이야기해요. 하라리 옳다라는 뜻은 아니고 하라리의 생각은 일반 수긍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라리의 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호모사피엔스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여전히 협동이라고 하는 이 신념체계 안에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새를 불려왔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호혜는 과연 죄송합니다. 이 호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데 이 호혜는 세계사의 구조를 쓴 그 고진의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에 호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현재 호혜의 경제가 돌아가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호혜는 시혜가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그냥 줘요. 주면 이 B는 받고 써. 쓰다가 좀 남으면 나는 쓸 거 다 썼으니까 또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냥 주는 거예요. 너 써라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자기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굳이 판매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받은 것을 여기에다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돌려받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호혜예요. 근데 이게 여전히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시행되고 있고 호주의 섬들은 다 호혜의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섬에서 많은 걸 채취하게 되면 옆 섬에다 갖다 줍니다. 그 섬에는 없으니까. 그럼 그 섬에서 그걸 받아서 먹고 남는 것은 또 다른 데 주거나 자기 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너무나 경쟁의 경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있지만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아나키즘 그 킨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이 사람 1900년대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경쟁만 하고 치고 패고 싸우고 죽이려고 할까 이 고민 때문에 이 사람은 식물학자이기도 해서 러시아의 벌판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더니 모든 곤충들도 다 연대하고 도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곤충이 그러면 사람은 싸워요. 왜 싸울까 봤더니 이 사람이 싸우게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이거라는 거예요. 권리들. 이 권리를 힘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차등이 나니까 이 권리를 누구한테 위탁하냐면 누구한테 위탁해요? 국가에다 위탁을 해요. 사회계약서에 따라서 야 내가 너희들 뽑아줄 테니까 우리의 의사를 좀 대변해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가 어떻게 돼요? 사람의 권리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결국 아나키즘을 하는 반정부. 그래서 결국 국가가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상호구조론이라고 하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호혜가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의 공통적 경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살려내야 되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느냐?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이 딱 나면서부터 완전히 가진 자, 자본을 가진 자들이 생산수단을 가진 자들이 노동자들을 억압하면서 이제 바뀌어간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사회적 경제 이렇게 하면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 마을 기업. 이 네 가지를 보통 우리는 사회적 경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해 지금 다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 이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대해야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들, 제가 협동조합을 표현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등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치데일 중심으로 제가 쓴 건데 재화의 공급이 부족해져서 산업혁명이 딱 터지면서 생산량이 극대화된 거죠. 그 전까지 수공업으로 했다가 기계를 가지고 분업화를 한 거죠. 처음에 한 사람이 바늘을 하나 만드는데 하루에 10개밖에 못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본을 가진 자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너는 손가락이 굵으니까 철사 끊는 것만 해. 너는 이 닦는 걸 좋아하니까 너는 사포에다가 문대기만 해 해서 분업을 쫙 시켰더니 10명이 하루에 한 사람이 10개씩밖에 못 만드는 것을 분업을 시켰더니 하루에 10개가 아니라 15개씩 평균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 시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부족해져 이제?
개인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전문직만 되고 다른 분야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자들, 우리 조선의 유학자들은 성장만 한 게 아니고 지역의 모든 문제들과 생명에 돌아간 음악, 시, 서, 화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시 짓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시.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화가. 그 다음에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교수.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제가 동양학인데 동양학 외에 다른 걸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사회학과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깊이는 있으나 넓이는 다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분업화시키는 거죠. 지식을 분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공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그것이 결국은 바늘이 이제 몇천 개가 나오니까 이 바늘을 만든 사람이 가격이 싸져야 되겠죠. 처음에 15개 만들었는데 10개 만들면 15개니까 그만 좀 싸져야 되는데 이것을 딱 쥐고 안 파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오르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게 돼요. 엄청나게 생산이 되는데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해줘요.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왜곡돼요. 그래서 딱 만든 사람이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안 팔고 딱 있으면 팔으라고 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 왔어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항하고자 왜 우리가 돈 주고 사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 구매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세력들이 대부분 그거잖아요. 유기농 농산물을 좋은 먹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모아서 구매자들이 값싸게 믿고 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로치데일 이전에 1844년 이전에도 협동조합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또는 뭐 윤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 때문이었어요. 현금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가난하니까 산업혁명으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하고 외상 거래를 하는 거예요. 생협은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께 더불어 살자 이거니까 외상 거래 할 때 너 진짜 며칠 내에 줄 거지 이렇게 팔았더니 우리가 뭡니까 변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급하니까 우선 오트밀 사가지고 갔는데 먹고 나서 돈을 바로 갚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오트밀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았던 로치데일이 현금 거래로 다 바꾼 거예요. 미수금으로 하면 다 파산되니까 현금 거래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해서 현금 거래를 처음으로 시도한 게 로치데일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준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사갈 때 우리가 그만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용고 배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한 번 온 사람이 이득이겠어요? 10번 온 사람이 이득이겠어요? 당연히 많이 이용할수록 이득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오늘 우리 회원이 여기 협동조합의 회원이 63명인가인데 자 우리가 문자 보낼 때 자 협동조합 회원들은 무료입니다. 일반 회원은 10,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협동조합 회원들이 야 무료라네 하고 막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잖아요. 그 일반 회원들이 돈을 내고 배워요. 그러면 여기에 협동조합 회원이 온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계속 되어질수록 회원인데 오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배우고 이 교육비도 삭감받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생협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팀이나 한살림이나 행복드림 이런 데도 다 그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용고 배당을 하게 되면 구매가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많은 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소매로 사지 아니하고 공동구매로 도매금으로 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나온 것은 이제 인크로저 운동 때문에 그랬는데 봉건주의 아시죠? 봉건주의. 그 막스는 사회가 이렇게 변천이 있는데 5가지로 봤어요. 사회 변천에 사회 구성체 이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원시 공산제, 그 다음에 노예제, 그 다음에 봉건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제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동양은 있어요, 없어요? 원시 공산제, 노예제까지는 있어요. 봉건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자본주의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맹화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봉건주의가 없었다. 너희들은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뒤떨어진 민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써먹은 건데 실제적으로 봉건주의가 어디에 있었냐면 주나라 때 이미 존재했었어요. 이미 우리는 고조선 때죠. 그래서 정전제라는 거 아시죠? 정전제. 이게 9개의 땅덩어리인데 마을 사람들 개개인은 이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는 국가에다 상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 8명이 같이 노동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 정전제입니다. 우물정자로 해서 하는 정전제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진나라 때 썼던 봉건주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니까 주나라한테 어떻게 했어요? 주나라 사람들이 내 형한테 또는 내 동생한테 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한명재 너는 진안에 좌포 거기에서 네가 군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군수하면서 자 세금 내요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줄 테니까 여기 농사 잘 지어서 몇 프로만 놔줘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영주 시대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봉건 영주 유럽에서 썼던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말을 안 들어. 이 한명재가 우리 큰형이 지난 읍내에 있는데 큰형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병을 키워가지고 아이 저 천재 한번 몰아내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봉건제가 몰락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집권 왕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 훨씬 유럽보다 봉건제가 엄청 빨라요. 동양이. 진시황이 황제라는 말을 처음 쓰는 거잖아요. 이 진시황이 어떻게 했냐? 그 전까지는 덕망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줬단 말이에요. 왕들이. 근데 진시황이 딱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시황은 나이 많은 순서대로 자기를 줘요. 그 치작이라고 이빨 치자 써가지고 치작이라고 해요. 이빨 수가 적은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옛날 이빨 많이 빠지잖아요. 치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이 순서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방식. 그러면 그 안에 질서가 형성돼 버려요. 옛날 능력으로 하면 저같이 능력 좋은 사람 어떻게 돼요? 저거 능력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은 제가 먼저 뭘 달잖아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것이 싸가지도 없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치작이라고 해서 나이 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이 먹은 사람한테 너 몇 평 이렇게 하니까 나이 순으로 질서가 다 잡히네요.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진시황이. 그걸 치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질서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 자유로운 생각을 했다가 나이의 줄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앙집권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서 뭘 바꿔요? 언어를 통일하는 거예요. 한자를 진나라 때 통일을 해요. 한자가 다 틀린데 진나라 때 통일하고 도량형 통일하고 법제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통치 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땅을 매개로 해가지고 했던 봉건 질서 완전히 깨지고 중앙 집권으로 넘어오고 왔는데 유럽은 한참 후대인 1500년대에서 지대 수입을 위해서 양모산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유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유지. 영주가 땅을 받아서 하지만 공유지라는 게 이 공유지에서 주민들이 양도 키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같이 쓰는 땅이에요. 그런데 영주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첫 땅이 아까워요. 같이 써야 되는데 거기다 딱 울타리 주면 내 땅, 내가 너네 양 다 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양을 키운 겁니다. 그게 인클루전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다 쫓겨나면서 불황화로 전락해요. 불황민으로. 불황민은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하면 죽입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레미제라블 보면 그 장발장이 막 그 누굽니까 그 딸의 어머니 코제트 맞나요? 그 어머니 이렇게 노동하는 그 공장에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 사이에 1600년경. 그러다가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독일이 맨 마지막에 이제 산업혁명을 받아들인 나라인데 어쨌건 이 2차 인클루즈가 생기면서 신흥도시가 발달하면 인구가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불황아들 여기다 투입하죠. 불황아들을 공장에다 투입하고 16시간 노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량 수요를 위해서 대규모 농장을 사적으로 소유, 그래서 사유제가 이제 확산돼요. 그 전까지는 공유지로서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주들이 사유지를 장악하게 되고 이 사유지를 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가 자본론, 국부론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를 지켜줘야 된다.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지 않도록 자유함을 줘야 된다는 전제에 소유제를 강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자본주의적 농업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결국 이 후예라고 하는 또는 상생이라고 하는 게 다 깨어져 나갑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분화되고 하루 16시간 10세 이하의 아동노동과 노동조건이 악화돼요. 나중에 한번 산업혁명 당시 한번 쳐보면 뭐가 있냐면 애들이 랭커셔 지방, 영국의 북부 지방이죠. 거기는 탄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석탄을 캐려면 불을 뚫어야 되는데 불을 기계가 없으니까 크게 못 파니까 들어가서 파올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깨우친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할 거냐 만들어진 게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주일학교예요. 그때 그 불황아들 또는 그 노동 착취 당했던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던 게 보통 이야기하는 교회학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회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주일학교는 주일날만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학교다 이제 영향을 바꾼 건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한 분이 이제 맞짱을 뜬 겁니다. 이게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에요. 루 나라크라고 하는 방적 공장을, 이 사람은 사업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 방적 공장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사원만 한 1,700여 명 정도의 사원들을 데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급자족하면서 평등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미국에다가 뉴 하문이라고 하는 협동촌을 건설을 합니다. 벌었던 돈을 그다 투여해가지고. 그런데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당연히 실패는 지금 없죠. 존재하지 않아요. 뉴 하몬이라는 말은 존재하나 지역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아이쿱에서 계산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오엔의 상을 그대로 설계도까지 똑같아요.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오엔이 설계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지금 아이쿱에서 한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오엔에 그거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새 개혁 운동을 이런 분들이 시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합을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자본과 대척점에 서는 그래서 인간 중심의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사상들이 출현하게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아나키즘도 되고 사회주의 운동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로치데일은 랭카셔 지방에서 했습니다. 음란한 도시 이렇게 좀 음란한 도시. 왜냐면
왜 음란해지겠어요? 사람들이 공장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뭘 먹으려고 하면 거기 다 뭐가 있으면 이게 섞여 있어요. 오트밀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리. 밥에다 넣으면 좋죠. 탄수화물이 훨씬 적어요. 쌀보다 쌀 80% 정도라고 오트밀은 21% 정도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이 한 3배 더 많고. 그 오트밀을 먹으면 좋은데 거칠거칠하니까 잘 안 드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이 사람들 오트밀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밀가루가. 그런데 오트밀에는 모래가 섞여 있고 밀가루에는 분필을 막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돈 주고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사람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부르죠. 나쁜 음식으로.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에서 협동조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노동자 이 중에 이제 여성이 한 명이 있는데 28명이 1파운드의 출자금을 모아서 점포를 개설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정품, 정량. 우리 이거 어디에 많이 써져 있죠? 주유소. 정품, 정량. SK 주유소, 정품, 정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것이 이미 1844년도에 우리나라는 게 1844년도 이후에 주유소에서 이걸 쓰니까 몇백 년 늦은 거죠. 공정한 가격. 제가 전주를 왔다 갔다 보면 어떤 보면 거북이 주유소 뭐 이런 데가 어떤 데는 최고 싸요. 그래서 언제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차를 대가지고 이렇게 받아요. 어느 날 가보면 문이 닫혀 있고 내부 수리 중입니다. 빨리 저 내부 수리 중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안 열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부 수리를 오래 합니까? 가봤더니 내부 수리가 아니라 정량 정품을 안 판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안 하고 내부 수리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부 수리가 끝났다고 하고 또 값싸인 것도 쌓이는데 또 거짓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 노치대 노동자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의 점포로 시작했다가 재분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다가 이렇게 나누던 것을 이제는 아예 생산자는 직접 사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수직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사료가 필요하죠. 사료를 이렇게 사와야 돼요. 그럼 사료 공장에 가서 사료를 사는데 개인이 사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돼지 키우는 사람 야 비싸게 사지 말고 우리가 아예 사료 공장 하나 만들자. 여기 섬유주의 사료 공장처럼 사료 공장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싸게 해요. 근데 잘 키워가지고 팔 때 되면 또 누가 가져가요? 도축업소에서 가져가는데 한 마리당 10원, 20원씩 받아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도축하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의 업종에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 모든 걸 그냥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고기를 판매를 했더니 도매업자들이 싸게 사가지고 소매한테 풀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돼지 키우는 사람도 정말 싸게 제공했는데 중간 마진을 띄어먹어 버리니까 비싸게 사먹어야 돼요. 협동조합사는 욕을 얻어먹어. 그러면 협동조합사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정육점도네. 정육점에 또 음식점 좀 만들자. 그게 수직적으로 쫙 되니까 하나의 수직이 되면 엄청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정육점에 가지 않고 그 정육점에서 가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는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막 학교 교육이 경쟁이니까 이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상생하는 걸 가르쳐야 돼. 백날 상생 해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단 하나의 협동조합이 훨씬 많은 이 신뢰를 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뢰는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 저 자폭계 뭡니까 절임 배출을 2007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작년까지 했어요. 절임 배출. 우리 마을 농민들한테 자 우리는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배추 한 포기에 700원에 사니까 농약을 좀 적게 치십시오. 2번 정도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 안 하니까 700원에 삽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낮에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농약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많죠. 저녁에 비료 싹 하고 가격이 700원으로 사기로 했는데 1,400원이 되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 계약해가지고 싹 팔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져올 것을 생각하고 계약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그분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가 신뢰를 주고 더 당신들이 좀 더 구성을 해서 하면 100% 사주겠다 이런 신뢰들이 형성되는. 그러면 처음에는 신뢰를 주었던 사람이 손해지만 나중에 그 신뢰가 형성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700원으로 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신뢰는 결국 어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이런 실천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지 교육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그 캐나다 퀘벡이나 몬드라고 이런 아예 협동조합 학교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르쳐요. 그냥 신뢰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협동조합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만들어라.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캐나다는 12학년제예요. 한 교사가 12학년까지 다 지도하고 이 아이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학년이 되면 한 달간 합숙을 가요. 1000명씩. 거기에 20명당 한 명씩의 대학생 스텝이 붙어요. 그래서 한 달간 협동조합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협동조합을 1000명에서 약 10개에서 13개 정도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로 이야기하는 CDR이라고 하는 지역개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에서 디자인을 해주고 관리를 3년 동안 해줘요. 자금을 다 대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중학생들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들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전주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이렇게 동네에서 꽹가리 치죠? 우리 동네 인재났냐고 꽹가리 치는 건 스카이를 가야 돼요. 스카이를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스카이를 안 가요. 저 물어봤어요. 왜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갈래? 저는 이 지역 대학 가요. 왜? 여기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협동조합 만들어야 돼.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나갔던 사람들도 대부분 돌아와서 그 지역에 협동조합을 합니다. 3,000명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보통 협동조합 20개,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요. 그냥 그 마을에 다 거기에 장학금이 나와서 학생을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인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상생하는 교육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느냐, 협동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배울 것이냐. 그런데 선배들이 했던 것 또는 주민들이 했던 걸 보아온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학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를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고. 그게 외국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못 미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 노치대의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외지는 못해요. 제가 써놨습니다. 처음 조합원이 한 일은 가난과 굶주림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으면 꿈은 이상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뭔가 그걸 보면서 가요. 성서에서는 표대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과 같다 이렇게 하듯이 표대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노치데일은 그 이상을 거기다 봤다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사회. 그 무엇도 이상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처음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없다. 지난이 마냥 또는 이 지난이 23,000명, 22,000명이라고 하는 이곳이 비전이 없는 게 아니고 꿈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꿈을 키워갈 사람들이 있느냐? 이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고 협동조합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고 마을 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이 다 교육 모든 데에 다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운영 규약은 뭐 이렇습니다. 자본은 스스로 만들고 고정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뭐냐면 협동조합이라서 가치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치와 이익이 공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않는다.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것들이죠. 외상 판매는 없으면 현금 거래를 한다. 이익은 이용으로 분배한다.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조 민주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익의 5%는 교육에 쓴다. 조합원에게 사업 재무 보고를 투명하게 한다. 이게 로치데이의 규약인데 이것이 협동조합 원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원칙이 지금의 국제 협동조합 연맹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죠. 세계 협동조합은 103개국, 267개의 조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약 10억 명입니다. 여기에서 고용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억 명, 10% 정도 되고요. 지금 ICA 가입된 협동조합 저희가 써놨는데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아이프, 한사람이 쫙 돼 있는데 캐나다에 딱 가서 물어보니까 농협하고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은 그 한국에 있지만 인원은 되게 많지만 그건 뭐 협동조합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협동조합 이 전체 전 세계 수장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앞에 있는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협동조합 그 회의가 있어서 다 캐나다 퀘벡으로 가서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사님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사님 말고. 다음에 또 넣어놓게요. 아니, 그거야. 원래 한사님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를 좀 한번 보시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 불을 확 꺼버릴 수 있나요? Chiamiamo cooperativa 180 il numero delle leggi casate, mi sembra più dei manicomi, più dei matti. Così, ovviamente se li riprendono, impazziscono anche loro. E se non si li riprendono, questi che fanno? Fidati, non lo so, appunto, nessuno lo sa. Io ho fondato la cooperativa per occuparmi qualcuno, non ho tempo di stare dietro. Il manicomio ne ho altri 150 che sono fuori. Ma la cooperativa cosa produce? Cosa vuole che produca? Elemosine. Per noi ci vengono vari francobolli, la coppia ci vengono degli ingressi sull'attivo, settimana con un giorno, senza sono in forma. Io cosa devo fare? Niente, cercare nuovi appalti, organizzare il lavoro. Non è difficile, eh? Loro l'hanno detto. 매니저가 파송된 거예요. 매니저가 왔는데 각자 다른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소개뿐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사람 소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한 사람 말도 안 하고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전 매니저들은 그런 걸 다 병으로만 본 거고 지금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사실 사회적 문제, 사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정신병자로만 취급하면 진정제 투여하고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뭡니까 과자를 이렇게 놓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은 보고 장난한다. 먹을 거 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랬죠. 숟가락 깔짝깔짝 대면은 가난하게 살아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 뭐 이렇게 하듯이 저렇게 장난쳤으면 어떻게 돼? 바로 할아버지 귓방명이 맞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같은 때는 그런 시대를 생각한다면 저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원장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식이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신뢰도는 여기 있습니다. 23등. OECD 평균이 36%인데 26.6%.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 유럽 쪽이 대부분 이렇게 높아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이 또 사회적 경제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신뢰도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뢰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확대되는 것이지 교육이나 이런 거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속도를 사회적 경제로 풀어가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협동조합의 정의는 뭐 너무나 잘 알죠.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 민주적으로 운영,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 이게 있어야 돼요. 필요와 욕구. 욕구가 없으면 만들어도 망합니다. 함께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어 하고 달라들어야 되지. 너 해? 나도 도와줄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욕구가 충만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 자발적으로 결성해야 돼요. 한명재 소장이 야 이거 만들면 될 거야 해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를 한번 변화시켜보자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보자 뭐 이런 책임 무식 이런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협동조합의 정의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저희 시험 볼 때. 민주적 운영, 필요와 욕구, 자발적 결성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보니까 질 좋은 일자리를 감소하죠. 노동시장이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95년도에는 그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가 회사의 10명 미만인 그런 근로자 수들이 549만 명이었는데 690만, 거의 700만 육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과 재벌 간의 구조적 격차가 확대되고 세대 간 계층 이동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진출되면서 집이 비게 되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사회적 서비스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협동조합이 이걸 대체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필요성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처럼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저 미친놈 하고 뭐 촉당이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의견 없어. 누구의 의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사실 우리는 토의 방식에 대단히 배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런 건 시간을 빨리 해서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통합적으로 받고 결정하게 한다. 그리고 원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회원에게 결정권이 있다. 사실 이게 유캔투데이에서 아주 그 정신병자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지금 이탈리아 유명한 협동조합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토의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만나면 회의하지만 토의의 방식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거의 토의하면 싸움 나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결정권자가 그냥 다 결정해버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협동조합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기본 가치는 이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연대, 평평, 평등, 민주주의, 자기책임, 자조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공개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배려. 이제 운영 원칙이 7가지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교육, 훈련, 정보적 인가 아까 5%의 모든 이득으로 교육을 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민주적, 경제적 참여, 그리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이 7가지가 협동조합의 가장 원칙인데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도 없어요. 아이컵도 이게 안 됩니다. 한살림도 마찬가지로 우회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이념적 갈등에 쌓여 있고 모든 문제점에 도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7가지 운영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그런 부분을 메꿔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하시고 협동조합에서 어려운 건 이겁니다. 의사결정이 되게 느려요.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회원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어떤 걸 하나 결정을 딱 우리 나무 가지고 뭐 만듭시다 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이야기하면 결정 나지만 협동조합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결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되면 힘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아까 누구였죠? 예를 들어 뭘 하는데 나는 거기에 그냥 참여할게. 또 이런 거잖아요. 생협에 갔더니 여기에서 무가 하나에 2,800원이에요. 근데 생협은 좋다는 건 알지만 옆집에 갔더니 2,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건 생협이 아니에요. 생협이 들었으면 여기를 사줘야 생협이 발전하는데 싼 것을 찾아서 생협 조합은 여기 산다는 거예요. 그걸 무임승차자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이득에 따라 좌우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 생협이 발달하던 발전하는 거와 무관하게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무임승차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본 투자를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 투자금을 잃을 이 중에 위험이 발생해요.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이거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기업은 증시가 개방되잖아요. 그래서 증권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이 회사는 발전하면 돈을 투자하잖아요. 협동조합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조합이 발전할지 안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가입하기도 어렵거니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경영자 통제 비용이 대단히 세요. 삼성 같으면 이번에 누구죠? 조양호 같으면 조합원들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경영 통제권을 빼앗았잖아요.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협동조합은 주식 제도가 아니고 공개가 안 되니까 똑같은 1인 1표다 보니까 통제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 맹점으로 등장하는 게 통제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통제권을 어떻게 장악할 거냐? 조합원들의 대의원 제도나 또는 대표 제도를 통하고 CEO 제도를 같이 결합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어쨌건 이 통제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통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리더 양식의 관건이다. 조합원 대표와 경영자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지금 퀘벡에서 되게 깨졌어요. 퀘벡 그 대잘갱이 여성 CEO가 경영자로 왔는데 사회적 가치를 내리고 이득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지금 대잘갱이 막 크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È un bel discorso, Presidente. 이제 영화 다 끝났습니다. 제목이 위켄 투 대시예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그 사장이라고 하는 자폐증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눈빛만 딱 봐도 훌륭한 연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지도자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꾸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도자의 혁신적 사고 이게 핵심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캐나다의 협동조합이 여기에 있어요. 2년. 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신뢰 위기입니다. 신뢰가 가장 관건인데 우리나라도 뭐 만들려고 하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없어. 이게 이제 좀 발전하면 저돈 내 돈인데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신뢰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하고 그걸 넘었으면 경영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CEO나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경영의 위기를 넘어서면 이제 이념의 위기가 오는데 한사람은 그걸 이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기간 중이죠. 뭐냐면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념을 세웠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 이념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데서 이제 부딪힘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성전이다, 아니 성경이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후대의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것도 좀 변해야 되지. 이 논쟁이 엄청난 싸움이 되는 거고 이것을 넘어섰을 때 이제 완벽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네이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퀘벡 사람이에요. 러시아에서 200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 3단계를 넘는 협동조합 몬드라고는 이걸 넘었다라고 봐요. 네이들로는 몬드라고는 이념의 위기까지 다 극복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금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산품이 있어야 되고, 이게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협동조합 완벽체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연구하는 몬드라곤의 연구는 그런 걸 다 시스템을 연구하는 겁니다. 밑에 그 연구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그냥 공장들이 있고 자회사들이 한 370개의 자회사들이 있고 거기 두뇌의 이사진들 대리 뭐 이런 것들 쭉 같이 되면서 유기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서 껍데기만 보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서 이렇게 보고 이것 때문에 되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내면적인 이야기들, 그런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퀘벡이나 다 뒷면을 보면 뭐가 있냐면 역사적 문제들이 있었어요. 스페인도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공습을 통해서 일개 민족을 박살난 사건 속에서 스페인의 협동조합이 시작했고, 이탈리아도 내전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시작됐고, 퀘벡도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퀘벡 협동조합이 시작됐거든요.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다. 사회적 문제에 대단히 밀접하게 협동조합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재생을 하고 다양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고 안정적 기여를 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한다. 아까 그 장애에 있는 미친 사람들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또 고용으로 창출하는 그런 것들 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요. 협동조합 사례에 에이스푸드하고 해피브리지가 있는데, 해피브리지는 원래 주식회사였어요. 주식회사였는데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4명의 노동자 사장이에요. 1,000만 원씩을 조합비로 내고 시작한 회사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매출이 커졌고 약 한 40개 정도의 유통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지금 이 편의점처럼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본사가 이렇게 되는 거 가맹 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프란치 기업처럼 이렇게 이 프랜차이즈 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해피브리지 이분이 와서 윤준현 교수가 와서 할 겁니다. 에이스인데 여기도 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예요. 한 140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다 2급, 3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크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분이 하는 건 이겁니다. 장애인들은 어머니가 함께 죽기를 원하잖아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들과 함께 공장에 왔다가 함께 기숙사로 돌아가는, 그래서 공장 안에 기숙사까지 같이 있는, 그래서 아예 모든 게 그 안에 케어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칼을 가지고 하는 공장이에요, 장애인들이. 근데 11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영국에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에요. 한세대 교수시고 이분이 3강 때인가 4강 때 오실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다 장애인들입니다. 이 살을 이렇게 벗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 대표로. 이건 노동자 협동조 해피브리지고요. 내용들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출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에 낼 수 없으니까 2년 정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금에서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 되면 1인 한 700만 원이 돼요. 300이 부족하잖아요. 이것을 사내복지위원회에서 300만 원씩 대출을 해줘요. 그럼 그걸 플러스해서 1,000만 원을 넣고 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내복지위원회를 보완을 해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수나무 이게 다 해피브리지. 투표하는 장면인데요. 빨간 거와 파란 거. 그래서 막 오라 글러 막 하는 게 아니라 딱 청을 듣는 그걸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여기 선택을 하는 거죠. 외국이 대부분 이렇게 회의하거든요. 혁신가는 꿈을 꿔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난해 이 사회적 경제 또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할 때 꿈을 꿔야 되는데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 꿈을 꿔야 돼요. 그랬을 때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상생의 정신이 사라지니까 결국 혁신가란 아까 그 장애인들 그 정신병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껌을 씹다가 이 뭡니까 책상 밑에 붙인 것을 우리는 부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혁신가는 이 사람이 껌을 씹다가 밑에 붙일까를 찾아내고 그 디자인하는 것을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게 지도자이고 혁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갈 이런 혁신가들이 대단히 필요한 거고 뒤집어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사회적 경제 이런 아주 고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경찰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가운데에 지도자들이 있느냐 또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를 위켄드대로 잠깐 보신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농촌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국 사례와 한국 사례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16분 빼앗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다음 그 강사분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고 여러분들 10분 정도 덤으로 좋은 시간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런 데 질문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큰일 나죠. 예. 질문 없죠? 아, 예. 있어요? 건축만. 안 되나요? 예. 시간별로 끝나고 지금 얘기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다 끝난 후에 한꺼번에 얘기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마련되나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1강부터 5강까지 듣게 되면 그 이 안에서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좀 일찍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 생각도 공유되고 그러면 좀 너하고 나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과 이제 2차 심화 교육 때는 그런 분들 지원책을 좀 많이 10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아마 그 시간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좀 자기 이야기 좀 나누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해서 그 안에서 좀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실은 1시간 반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6시 반에 시작하는데 한 6시 15분 정도 미리 오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생각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수경 선생님 주신 이야기를 좀 더 고민을 해서 반영을 좀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관심사들을 나누고 좀 마음을 통하게 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 가능하죠? 우리 사무장님 지금 이 자금 때문에 머리를 부리시는 것 같은데 2차를 좀 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도 되죠? 오늘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아닙니까? 우리 사무장님께는 아니다고 하는데 제가 힘이 없어요.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마무리. 예. 한 가지 의견 예. 드릴게요. 아까 회원은 무료고 그리고 회원 아닌 사람은 뭐 10,000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아니 5회 중에 한 번. 네, 5회 중에 사람들이 했을 때 지율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해주면 잘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원이어도 나는 복사비 정도 낼 수 있어. 결정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율성을 주시고 예. 그리고 가능한 하시는 사람들이 17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복사비라도 이게 아니어도 좋고 이게 지원받아 하는 거여서 복사비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발적으로 협동조 지원해야 되겠고 그러면 또 우리 감사히 또 받죠. 근데 실제로 복사비 같은 게 우리가 사업주를 따서 하는 거여서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서 아까 그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